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방병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서희초 교사의 49제에 맞춰 다음 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까지 엄포했습니다. 이에 재량 휴업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 속 지역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종의 한 학교 학부모는 직접 학교장에게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 활동을 원한다며 공교육 회복 움직임에 동참해 선생님들의 참여를 권하고, 만약 재량 휴업일 지정이 안 된다면 선생님들의 개별 복무를 막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종 지역의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빈자리를 스스로 메우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부모회 입장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인데요. 제가 잠시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그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마음의 짐을 헤아려 봅니다. 교육 환경을 바로 세워달라 소리내려 결단한 선생님들의 고뇌를 나눠 가질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지지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재량 휴업일로 가정보육이 어려운 맞벌이 학부모들의 상황에 대비해 다 같이 결정한 사항이니 불편함도 걱정도 함께 나누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운영도 학부모 봉사자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서로 날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교육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교육 주체로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날로 계획했다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공동체 회복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대책 마련하고 있으니 하던 일 해라,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너희 상급자인 교장, 교감까지 싹 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교육부의 행태, 소통,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 교육부 알아서는 아닙니다. 저희 5시엔 대세남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 시행을 위해 학부모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의 측과의 인터뷰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가 성사되는 대로 교권 침해, 공교육 정상화 문제가 교사와 학부모 간, 또 교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이야기 나누고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다음 주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무사히 보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모두 웃으며 만날 수 있길 진정 기대합니다. 8월 31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제작된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서는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에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군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신의 권리는 침해돼도 됩니다. 입니다. 안 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서희초 교사 49제인 오늘 그 9월 4일이요. 이른바 구사 공교육 멈춤의 달을 놓고 교사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교사들은 동참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전국 만여 개 학교 소속의 8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당일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 이런 게 알려졌었는데요. 예. 우리 지역만 봐도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대전 300여 학교에서 2,600명 정도의 교사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세종에서도 그 세종 100여 개 학교에 1,200명 정도, 그리고 충남에서도 480개 학교에 3,000명가량의 선생님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내거나 아니면 학교장 차원에서 이 날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을 해서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서 희생된 교사를 추모하고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임이 처음 이제 추진될 당시만 해도요,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 재량 휴업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교조와 교사노조와 같은 주요 교육 그 단체들도요, 학교 재량 휴업이나 연가를 사용해서 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들은 교육 활동 위축은 물론 교사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신들을 좀 지켜달라. 이거는 생존권이자 절박한 호소이다라면서요. 이 법령으로 좀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9월 4일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라면서 이날의 취지를 좀 설명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주 교육부 장관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49제를 추모한다는 거 이거는 존중하지만은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돼야 한다. 집회를 하려면은 휴일이나 아니면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온라인 이런 걸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교육부도 이 차관주들이 열렸던 그 지난주 회의에서요.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불러가지고 이는 파업으로 불법 행위를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집회 참가 교사들과 이렇게 교육부와의 마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징계 사태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교육부의 그 엄정 대응 방침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9월 4일 집회를 놓고요. 시도 교육청별로도 좀 엇갈린 반응을 내놨었거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리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요. 이번 집회에 그 지지와 연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예. 하지만 교육부가 워낙 좀 강경한 자세로 나오니까 그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감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이후에 이주호 장관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대책 이게 신속하게 마련되고 있다면서요. 집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당초 이번 집회 그 지지를 표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요. 이날이 그 교육 공동체의 회복 및 성찰이 날이 되면 좋겠다라면서요. 지금은 갈등보다는 화해와 회복이 좀 절실하고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정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회 강행으로 인한 대량 징계 이게 좀 걱정되는 만큼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그리고 당초 이 집회를 제안했던 인디스쿨 이렇게 사자가 모여서 이 추모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요. 교육부도 그 이러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좀 받아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예.
교육부는 기존의 입장, 강경 대응 방침을 강하게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 교육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갈등 악화로 갈 수 없으니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런 자세군요. 네, 그런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그 이번 사안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학생의 학습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교사들도 분명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죠. 근데 꼭 이럴 때마다 학생들의 학습권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요. 일종의 편가르기식으로 이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또 학습권을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상 학생 인권 얘기 나올 땐 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권이 항상 좀 뒤로 밀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누군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신의 권리는 침해돼도 됩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서 이번 사태 좀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이 교권에 대해 확실히 사회적 공론이 이루어지고 네, 제도적, 법적 개선, 보완까지 분명히 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 개로 쪼개진 협상 테이블입니다. 어떤 협상입니까? 네, 최근 대전의 택시 요금 인상되면서요. 이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도 좀 많이 커졌을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전의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시민 부담이 더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현재 대전시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대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영 적자가 이게 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시내버스는 지난해 1,1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도시철도도 지난 16년간 단기 순손실이 6,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요금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다 할 정도고요. 네, 또 시내버스 요금 이제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런 가운데 이 대전의 시내버스 업계가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년 가까이 이게 진도가 좀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 상황을 보면은 대전에 있는 11개의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무려 9개 회사가 이 대전 시내버스 노조에 위임했었던 이 교섭권을 철회했고요. 현재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에 이렇게 시내버스 회사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철회를 했다라고 하면 각 회사별로 이견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 유급휴일과 대체 공휴일 인정을 놓고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서 11개 회사로부터 그 교섭 위임을 받아서 이 임단협을 진행해왔던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요. 이 비근무자의 관공서 유급 휴가와 대체 공휴일 인정해달라 이렇게 좀 사측에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체 공휴일도 사측이 2026년부터 이틀만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이제 9번이나 결렬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전 시내버스 노조 측에서 이 버스 파업 가능성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두 번째로 이 노동쟁의를 신청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4개의 회사 그 소속 노조가요. 2차 조정 신청 당일 이 교섭 위임을 철회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나머지 5곳도 이 노조 위원장에게 위임 철회를 요구해서 이제 현재 개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섭이 이렇게나 반년 동안 뭐 큰 진전이 없으니까 11개 버스 회사가 있는데 그 산별 노조 가운데 9개는 이렇게 위임을 철회했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이 여러 개가 차려지게 된 각각 것입니다. 이제 차려지게 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협상 테이블이 나눠지고 있다 보면은 어쨌든 대전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아니겠습니까? 한 권역에서요. 이렇게 되면 자칫 사별로 노동자들 간의 소위 을을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 회사는 이렇게 협상했는데 저 회사는 저렇게 협상했다. 비교가 되면 당연히 좀 그렇죠. 그런 을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운전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을 좀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협상 창구가 쪼개진 거 좀 우려한다면서요. 만약에 서로 다른 협상안이 나오면은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전 시내버스는요. 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심해져서 시민 불편으로 좀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가 중재 노력을 비롯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아산시가 시정의 반대 의견을 SNS에 게시한 직원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최근 한 직원에 대해서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상에 공개적으로 아산시 정책과 또 아산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면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산시가 민주주의 핵심인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아산시청 앞에서 피켓팅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윤영숙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윤영숙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영숙입니다. 예. 지회장님 현재 아산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직 상태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9월 21일까지 정직입니다. 예. 한 달이라는 정직, 이게 상당히 중징계인데요. 아산시의 네. 판단,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놀랍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담합니다, 지금. 예. 이 같은 사유로 해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역시 2012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했고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하는 걸 그리고 시정에 반대하는 걸 상당히 많이 올리고 그리고 예. 그걸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10년이 넘게 노력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예. 아산시에서 설명하는 징계 사유는 윤영숙 지회장님이 온라인상 SNS에 작성한 글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그 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에 글을 작성을 하신 걸까요? 제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글을 올릴 수 있었던 네. 밴드가 있어요. 아, 밴드라고 하면 완전히 개방된 그런 SNS가 아니고 뭐 허가도 받고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그런 커뮤니티이지 않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해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개인 밴드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개인 계정으로 해서 노조 계정은 아니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윤영숙 개인으로 올렸습니다. 익명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내 이름을 걸고 의사표현을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글이었습니까? 아산시에서는 2022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교육 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의회까지 다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2023년에는 집행만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교육 경비를 아산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집행을 조속히 하라고 하는 촉구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달에는 사회적 경제과가 폐지를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사회적 경제과는 사실은 아산시가 지금 취약계층하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폐지 반대 서명을 서명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입니다. 예. 좀 감정적이거나 인신공격은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개선 이런 촉구의 내용으로 저도 이제 일단 들리는데 네네. 아산시는 SNS에 비난성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성실 네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의 명예와 네네.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법률원에 이런 거 가지고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예. 법률원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노동조합 그다음에 저희 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른 정치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런 국민권 행사가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를 실추하고 신용을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건전한 비판하고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징계나 그다음에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다양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있죠. 존재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아산시에서는 이 공무직 직원들의 의무나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게시글 중에서 네네. 특정한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진행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업무 중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표현을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징계 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 또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수 지회장님 이제 아무래도 비정규직 지회의 지회장 또 노조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노동조합의 일을 혹시 뭐 네네. 표적 감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고 나서 우리 전체 공무직들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전체 네네. 직원들에게요? 공무직 직원들에게요? 네. 그러니까 공무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전체 실과로 뿌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SNS에 예. 이런 글을 올려서 징계를 공무직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이거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입사할 때 받았던 서약서 그것들을 다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공무직 조합원들은 관련해 있는 과의 담당자들 공무원들로부터 조심할 거, 주의할 것에 대한 경고를 다 받은 상황이죠. 그렇게 진행하니까 이게 표적이구나라가 확신하게 된 거죠. 이걸 전체로 확산시키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지금. 네, 개인의 예. 문제로 삼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위축되거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무서워하고 되겠군요. 있죠. 네네, 맞습니다. 특히 주변에 그 공무직 그 노동자들 동료들 뭐라고들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동의를 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예. 함께 윤영숙 지회장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번에 감사가 부당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거 징계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의견서를 같이 내주셨거든요. 예. 네. 그 부당하다라는 의견 표현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탄원서로 같이 작성하고 낸 우리 공무직 조합원들은 다행히 지금 그걸로 징계를 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지금 아산시가 얼마 전에 시장님이 확대 간부 회의에서 그 화면으로 다 방송이 돼요. 시청 내부는 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무직 2023년 임금 협상에서 그동안 지급해왔던 소급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약 8월에 임금 협약을 끝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소급해주고 8월부터는 이제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았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올해 임금 협상에서 소급분은 지급되지 않을 거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징계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아침마다 피켓팅 선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당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반응이었기 때문에 징계보다 더한 사실은 걸 받았죠, 지금. 마치 협박으로 그렇게 느끼죠. 받아들여지겠군요. 네네네.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는 일단 이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하셨다고요? 재심 결과는 나왔습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데요. 어제 재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노동조합 측에
징계위원회 위원들 4명하고 시측에 징계위원 4명이 들어와요. 네. 동수면 예. 위원장이 직권으로 징계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시측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되죠. 어제 그래서 똑같은 징계를 정직 1개월을 유지하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 지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되게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저희 그 공무직들의 탄원서도 200장이 넘게 조직해서 다 이렇게 드렸고 시민들 서명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500장 안 되게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수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산시가. 그래서 그대로 강행하는 그 재심 결과를 보면서 이 참담한 걸 어떻게 저희가 할까 하다가 지난번 초심 징계위원회 끝나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제소는 우선 한 상태거든요. 예. 아무리 잘못이라고 자기네가 생각해도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저희가 제소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활동을 좀 더 이어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SNS상에 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징계가 내려진 아산시의 상황, 징계 당사자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숙 지회장에게 입장 들었습니다. 지회장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인권 이슈와 지역 인권 문제 짚어봅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최근 이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좀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또한 기업들이 안전규칙,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최근에 또 1심 판결하고 검찰 기소가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그 두 예. 건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 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2021년 이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 관한 법률 개정 및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요. 예, 약칭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 1월 8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됐죠.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서 처벌,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그 목적이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라는 것인데 현실에서 이 법 재정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인 8월 25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만덕건설이라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이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만든 것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뭐 해당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실이 좀 있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는 이 감형 이유를 댔는데 사실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도 이 판결을 할 때 감형 사유로 거의 그 스테로처럼 나왔던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계속. 예.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과 거의 같은 판결인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반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 사항인데도 이전과 재판 결과는 변함이 없는 결과는 좀 실망스럽고요. 중대처벌법 6조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징역과 벌금을 같이 병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영자의 책임자 처벌은 또다시 이제 유예된 겁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들으면 아니 전과 다른 게 없으니 법이 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일부에서는 중대재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기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실상이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단체와 인권단체는 이런 판결을 내는 재판부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지원과 늦장 기소, 무혐의 처분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278건 중에서 22건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네요. 예, 물론 죄가 없다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정치적인 사건 등에 대해서 기소권을 어김없이 좀 발휘를 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검찰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경영자를 유독 그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8월 25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만덕건설 1심 판결 외에도 그 유명한 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에 대한 기소 결과가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뭐 언론에서 크게 이제 해자가 됐던데요. SPL 평택 공장에서 소스 배합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게 벌써 작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SPC 이렇게 빵 관련된 뭐 이렇게 그런 기업인데 SPC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센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려 10개월 만에 이제 늦장 기소를 한 겁니다. 아니 10개월 만에야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정도인데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 중 하나가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과 안전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에 있는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의 이제 뭐 하청의 하청 하다 보니까 그 하청의 하청 기업이라든지 하청 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냥 그 하청 기업의 그 대표자만 그냥 책임을 물고 그 위에 원청 대표자는 책임을 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안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유였는데요. SPC 사건 경우도 검찰은 원청 경영자인 SPC는 빼고 기소를 했습니다. SPC는 잘 알다시피 이제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등 한국에서 여러 제빵업체 등을 거느린 대기업이고 SPL도 SPC의 계열사입니다. 검찰은 SPL은 별도의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 재정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사망 사고 났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SPC 허영인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사업 전반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분이 왜 사과를 했는지 좀 의아할 따름이고요. 또 최근에 또 SPC 계열사에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다. 50대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청 사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 지도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고 있는 현재인데 중대재해는 줄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를 방지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사망자는 전년보다 49명 늘어난 874명입니다. 이제 법이 이제 2022년
초에 제정이 됐으니까 더 늘어난 거죠. 법이 제정돼서. 줄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두고 일부 기업주들이라든지 그 기업 단체라든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니 법이 필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얘기했듯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좀 설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기소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법이 소용없다는 좀 본말이 전도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킬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합평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기업에 대한 불안과 불만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정책 추진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최근 철근을 빠뜨리고 지은 자이 아파트라든지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나온 캐슬 아파트,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건까지 대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기업과 정부의 안전 의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완화가 아니고 좀 더 강하고 세밀하게 적용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감시자들 최근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현실 등을 짚어봤습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청년몰, 오늘도 두 분의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청년회의센터 우수정 센터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15세에서 29세 청년 백수가요. 네. 126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청의 발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지어 대졸자라고 하는데요. 지금을 사는 청년들은 이 청년 백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먼저 김진환 대표는 이번 이 통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네, 통계가 잘 나온 게 맞나? 이 126만 명 조금은 과장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심지어 그런 생각, 예. 의심까지 들 정도로. 네. 너무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4대 보험 기준으로 아마 취업률을 조사했기 때문에 뭐 프리랜서라든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또 그런 이면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취업률 혹은 취업 기간이 되게 오래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한 3, 4년 전부터 이 청년 취업난 혹은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는 많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니트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66만 6천 명 정도의 청년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상당히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가 정말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우리가 학업을 진행하는 데 4년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뭐 적게는 2년 동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취업 전선에 나가서 쓸만한 역량을 기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졸업생이다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대학의 목적이 분명 취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온전히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또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아니 대학까지 나왔으면 네. 당장 자기 밥벌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넘는 청년이 대학을 나왔는데 소위 놀고 있다니요. 대부분 그 전공과 일자리의 매칭률이 50% 정도에만 그쳐 있거든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련된 게 대학, 뭐 수능, 취업
으로만 한정적이게 교육 시스템이 청년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이 취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는 사회 진출 의미를 좀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 진출에 청년들이 실패를 느꼈을 때 이 다음 단계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배운 게 없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제 뭐 대학에 갔으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이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생애 주기적인 그런 학습이 계속 되어 있다면 사실 청년들이 이 취업 다음에 바로 결혼으로 가기 전에 한 3-4개의 일자리를 바꾸고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 평균적으로 청년 요즘 세대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회 진입에 실패했을 때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 혹은 그런 청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전공과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백수 혹은 니트족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대학까지는 취업을 그렇게 고려한 준비 기간이 없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한 세대였다라고 하면 기성세대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오랜 시간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 뭐 시스템 교육도 되어 있고 관련해서 정말 많은 돈도 써가면서 스펙 쌓기도 하면서 능력도 갖추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아니 현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진 상황에서 저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부를 성취하거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높은 커리어를 쌓거나 했지만 우리는 이미 상향 평준화된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죠,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굳이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혹은 나는 어차피 저기까지 못 갈 거야 라는 포기가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도 왜 저기까지밖에 노력을 안 하지? 왜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승진에 대한 욕심이 없지? 왜 청년들이 계속 그냥 비정규직에 머물고 싶어 하지? 라는 거 세대 자체가 지금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청년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좀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사는 무조건 기성세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괴리감이 저는 일단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괴리감을 좁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취업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된 취업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기성세대가 이제 청년세대에게 이렇게 약간 뭐 불만, 의아하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쵸? 네. 그쵸.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소위 이제 백수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탈락 혹은 자발적인 뭐 이탈 한 청년들은 어떨까?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을까? 이런 걱정, 우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성세대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상황에 맞춰서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냥 취업 준비 기간만 늘려가면서 물론 정말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 주위엔 상당 부분 덜 노력하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기성세대와의 조화, 이해를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는 되게 양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좀 건강한 일자리가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 테이블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시대적인 요구와 현실에서의 일자리가 그 따라가지 일자리의 못하죠. 네. 환경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괴리가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청년이 한 39만 명 정도라면 그중에서 이미 취업을 했는데 다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한 2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들어왔을 때 좌절감
부담감을 느꼈을 때 그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재취업 혹은 재기에 대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너 이 정도도 못하고 나가 떨어져? 너 진짜 나약하구나 라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 자체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혹은 우울증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수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백수들 대부분이 그래도 취업을 다시 이제 좀 준비하는 청년도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쉰다라고 네. 답한 청년이 통계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네. 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백수 하겠다 택했다는 청년이 많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말 취업을 포기한 것일지 정말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일지. 네. 그런 청년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취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들이 정말 채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탐색을 하느라 자발적 니트족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선택을 해요. 해서 본인의 네. 선택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이런 것들을 좀 양산하지 않았나. 저는 근데 오히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탐색을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채널들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한테 맞는 지원을 해준다면 더욱더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조금은 기회 시간이 아닐까. 변화의 네. 네, 과정일 수 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한 형태가 정말 다양해져 있고 청년들이 엔잡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선택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위해서 과연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고르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똑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대부분 이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쉬거나 아니면 내가 교육이나 기술 등이 부족해서 혹은 내 경력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대답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군들의 그런 문화나 조직 환경이라든지 근로 조건 등이 매칭이 안 되니까 점점 더 그 간극이 벌어지고 더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혹은 완전 대기업에 몰리거나 그런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그냥 중견기업들의 가운데 공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매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거기로 가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은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취업이 더 용이할 수 있으나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청소년기 때부터 많이 듣는 소리가 서울로 가야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 대학 때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보다는 또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을 추천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학습되어 온 서울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어. 네, 나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좋은 기업들을 지자체에서 좀 홍보도 해주고 어떤 청년들한테 어떤 기업이 맞는지 그런 좀 정보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맞춤형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네. 청년들이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자리의 다양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20대를 흡수하고 30대를 방출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젊은이들을 다 데려다 놓고 힘들게 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청년들은 결국에 지쳐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저는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밀화된 일자리들을 빠르게 균형에 맞춰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시도가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수도권 청년들 혹은 이주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아 놓고 그 지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다른 일자리들도 같이 컨디션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특히나 정말 일자리가 부족할까요? 많은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혁신적인 안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혁신적인 안. 네.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안은 뭘까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전은 그런 서비스업이라든지 그 많은 청년들이 문과가 살아남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산업단지라든지 뭐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일반의 직업군을 만드는 직업군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다 이전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땅을 개발하고 뭐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평소에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직업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개발은 우리 대전에서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야 청년들이 안 떠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그 지금의 직업은 특히 창의력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연습을 했던 게 지금 청년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기업이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할 IT 또는 ICT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정말 좋은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저는 무자비한 그런 뭐 현금성 지원 그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창업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긴 하는데 우리 지역이나 모든 정부에서 처음 창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100개의 창업을 했을 때 한 군데 대박 나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99%의 청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 혹은 교육의 기회들이 정말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배출된 그 인재들이 갈 곳이 사실상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지역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면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제조업이 정말 대다수를 차지해요. 우리가 좀 도전해볼까? 저기 조금 혁신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같은데라고 하는 기업들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또 다 서울 경기 쪽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박람회 한 번을 할 때에도 좀 지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대전에도 정말 좋은 IT 기업, ICT 기업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에 좀 청년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서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창의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정말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나약해서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청년센터나 이런 청년 종사자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청년 이행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 이행기에는 사실 취업도 해보지만 잠깐 쉬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아파보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이행기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청년 세대가 겪는 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환경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걸 위한 교육들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좋은 말이 뛰어다니려면 좋은 들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은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청년 이행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청년몰 청년 백수 126만 명 시대의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회사 다른 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 청년대회센터 우수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엑스 앰버서더스의 언스테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민원이었습니다.